여러분의 통장을 살찌우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 네. 세상 모든 이슈 중에 돈 되는 이슈만 탈탈탈탈 털어봤습니다. 누가? 우리 팀 막내 태주 씨가. 어머! 디지털 금! 일확천금의 대명사가 된 코인! 오늘의 머니 이슈는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가 이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네. 코인. 아, 그쵸. 코인. 모두의 관심사.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께 조심스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도권 금융도 잘 아시지만 네. 최동기, 서민정, 김동철 쌤 세 분. Do you do 코인? 관심은 되게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겁이 나서 그쵸. 사실 설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최동기 설계자 왠지 할 것 같아요. 전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손대본 적이 없어요. 와, 야 의외다. 경원 씨 있죠? 있어요. 저는 이미 뭐 지금 뭐 이미 코인을 뭐 갖고 다니죠. 아니, 이거는 지금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 아니 근데 제가 하도 코인 해가지고 맞아요. 한 번쯤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가입자는 약 587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길 가다가 네. 10명 중에 한 명은 한다는 뭐 거예요.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코인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봤어요? 난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중에 실제 비트코인이 어떤 저거. 건지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저거 왼쪽에 맨 왼쪽이요? 왼쪽 금색. 자, 근데 보세요. 그 화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거래하고 그걸 간편하기 위해서 통화가 생겼고 그것도 불편하니까 신용카드가 생겼는데 그렇죠. 이건 가상화폐인데 코인이 있을 리 없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제 맞춰 주셨죠? 그래요? 네. 남편이 금융인이라. 네.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컴퓨터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와 네. 동전, 코인의 합성어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2009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필명의 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실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지만 조금 알아봤는데 코인도 종류가 맞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뭐 이더리움, 도지코인 막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상 자산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가상 화폐들이 생겼는데 네. 이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개수가 무려 1,730개 정도. 화폐 종류가요? 비트코인이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비트코인 이외에 사실 다른 코인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개량한 암호화폐 전체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알트코인은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프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코인으로 수익이 정말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인의 말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60대세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셨던 3억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거죠. 지금 현재 2억 8천. 벌었어요? 2천만 원 손해 봤어요? 어머머머. 2억 8천 손실을 봤죠.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3억에 2천만 원 남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주식은 조금 해봤는데 그래도 주식은 이게 장이 열리고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쉴 시간이나 있지. 이놈의 비트코인은 하루 24시간 돌아가니까 잠도 못 자고 좀비돼요, 좀비. 이게 막 몇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막 금액 등락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잠도 못 자겠던데. 최근 한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의 이 3개월간 변동 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네. 저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뭐 한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코인 가격이 대략 50원에서 60원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쭉쭉 올라가다가 최고치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한 달 사이에 900원까지 올랐어요. 그 몇 배요, 그게 벌써.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처맛에 하는 거예요. 네. 9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급락을 하게 되죠. 이게 왜 변동폭이 컸을 때 이 투자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5, 60원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관망을 해요. 불안하거든. 네. 아니, 비트코인 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50원이 뭐 한 3, 400원 올랐을 때 확신을 못 가져. 근데 5, 600원에서 이제 900원까지 올랐어. 이야, 이거 된다라고 해서 대박이구나. 들어가 버리고 그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확 주저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최고가 900원 정도였을 때 지금 현재 거래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58% 정도 손실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량이 크기 때문에 특히 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죠. 요즘 뭐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죠.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던데 네, 이제 이게 뭐- 신생되는 투자기 때문에 이제 뒤따르는 이제 법률적인 제한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사업자로 신고를 하셔야만 이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거래가 폐쇄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사업자 인정을 못 받는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가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네. 바뀌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코인도 이제 주식처럼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금. 네, 그 코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리 네. 큰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이 하나도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쵸. 거래소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이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코인을 채굴해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양도에서 수익을 얻을 때 지방세 포함해서 22%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아주 돈 되는 이슈를 잘 골라온 우리 막내 태주다. 태주 설계자. 칭찬해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더 발로 뛰고 손품 팔아서 더 쏠쏠한 이슈 건져오겠습니다. 태주 이슈, 머니 이슈. 안녕하세요.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설계팀장 도경환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깨벗고 있는 신혼 2년차 송파구 사랑꾼입니다. 주변에서도 눈꼴 싫어하는 연상연하 커플이었던 우리.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처음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혼집 전세 만기가 끝나는 그 즈음 좋은 매물이 나와서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잘했네. 아무리 끌어모아도 1억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때 구세주 같은 장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사위 아주 얼굴이 폈네? 아야. 늦계약이 다음 주라고 했지? 네, 장모님. 다음 주인데 사실 대출을 더 받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우리 거리에 나앉을 뻔했잖아. 내가 평생 교대할게. 그래, 내 딸. 오늘 그 기념으로 한 잔에 장모님 한잔 하실까요? 아우, 좋지. 너무 좋지. 근데 그 전에 여기 차용증 쓸 때 차용증. 은영아? 엄마. 차용증. 엄마, 차용증? 우리 사이에? 아니, 요즘 부모 자식 간에 돈벌이할 때 더 조심해야 되잖니. 말도 않고 차용증. 엄마. 응? 아니 지금 우리가 돈 안 갚을까봐 지금 그 불안한 거야? 너는 회사 그만뒀다고 뉴스도 안 보니? 뉴스 좀 봐라, 내 딸아, 은영아. 사용증 안 쓰고 자식들이랑 동거했다가 법정 가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러면 돈 받기 싫다는 거야? 나 기껏 생각해줬더니 차용증. 아니 누가 싫대? 우리가 돈을 떼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써야 되냐는 거지 왜? 아니, 두 분 진정하시고요. 진정은 무슨 진정! 진정은 무슨 진정! 네가 진정으로 내 입장을 생각해봤어?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내가 너희 둘 결혼한다 그랬을 때 반대를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래서 나이 어리고 태권도 하는 애들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은영아, 내 딸아, 차영승. 엄마, 갑자기 또 그 무슨 얘기야, 정말. 쓰지 마. 장모님, 차용증 쓰겠습니다. 써야죠요. 아, 자기는 왜 갑자기 차용증을 쓰겠다고 난리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됐어! 감싸. 엄마랑 딸이야. 나가! 내 딸 은영아, 나가! 저는 그날 이후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서 참 난감합니다. 집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예. 근데 이거 우리가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네. 문제인 게 가족 간의 돈 문제는 그쵸.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 뭐 집 살 때 대출 너무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참 난감합니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요새 부동산 사실은 구매나 어떤 부분에서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상승하는 집값.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만의 자금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실제로 빌렸다고 하시더라도 그 빌린 금액에 대해서 증여라고 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은 1억 원 이하까지는 10%의 세율, 맞아요. 그리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까지는 30%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10년 단위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 성인 자녀일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나 2천만 원,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도 이제 챙깁니다.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몰랐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의뢰인처럼 장모님의 딸이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증여세는 이제 살아생전에 내 자산을 이제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과세 당국에서는 차용증 같은 일단 명백한 증거를 남겨두면 이제 증여로 보지 않고 그냥 빌려준 돈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용증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차용증을 남겨두더라도 돈 액수와 이자율, 그리고 이자 지급일, 뭐 변제일 같은 기본 내용을 잘 포함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까지 받아 두신다라고 하면 더 명백한 증거로 뭐 만드실 수 있고 차용 사실을 추후에 인정받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차용증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되는데요. 뭐 부모님이 굉장히 고금리를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72%. 엄마 맞아?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 한 4.6% 정도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자를 내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차용증 그냥 깔끔하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왜 가족끼리도 돈 거래 좀 조심해서 해라, 막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오늘 이 사연만 봐도 장모님이 72%.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마음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뭔가의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학자 이브에이 우드 교수가 있는데 미국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 양반이 쓴 책에 배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가족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동반자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짓고 동반자에게 배신을 당하면 타인들보다 몇 배 이상의 그렇지.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차용증도 사실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부모님이 정말 안 갚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과정이고 결과를 보면 감정과 소통과 사랑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소통을 하시면 사실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돈 고민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맞춤 재무 관리 저희 설계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있는 재무 고민 뚫어! 듬직한 저희 설계자들이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자, 우리는 설계자 윤이요. 예, 깔끔하네요. 이번엔 깔끔했어요. 네. 자, 이번에 재무 설계를 받기 위해 직접 설계자들을 찾아온 의뢰인을 저희가 만나볼 시간입니다. 재무 설계의 기본이죠. 의뢰인에 대한 사전 조사. 저 나태주에게 맡겨주세요. 보자. 오늘 또 어떤 분일까? 이게 오늘 많아요. 글씨가 깨알같이 뭐가 있네요. 많아요.
사시는 곳은요.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충주시 사과가 사과 유명하죠. 장윤정 고향이. 아, 진짜. 장윤정 고향. 그리고 나이는 35살이시고요. 젊으시네. 네. 공무원? 직업이 어머나. 공무원이세요. 아니 공무원인데 왜 왜 여기 나오시지? 오시는 거예요? 자, 공무원이라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 테고 신의 직장. 가족 관계는요. 아들. 네, 이렇게 해서 두 자녀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분도 여기서 공무원이에요? 특이사항이 아내도 공무원 아내분이 부부네. 공무원이에요. 여기는 아니 공무원 부부인데 여기 재테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의뢰인의 재산은 지금 현재 25평짜리 아파트 자가. 자가. 그렇지. 25평이면 그래도 내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주식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저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이유가 인생은 한 방이지 않냐. 아. 물론 공무원이어서 안정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인생은 그래도 한 방이다. 특이사항은요. 아니 공무원이신데 너튜브 구독자가요. 20만이에요. 대박이신데요? 공무원인데. 예. 재무의 고민 사실 안 써놨어요. 아 네. 고민이 있어서 재무의 찾으신 고민은 거군요. 있어요. 예. 힌트는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네. 한 번뿐인 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짜라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의뢰인의 재무 고민은요, 바로 위험한 줄은 알지만 영혼까지 싹싹 끌어서 투자한다는 이름하여 영끌이. 그래요. 영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끌로 고민 중인 공무원 오늘의 의뢰인,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먼저 와우. 소개해드립니다. 아 이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공무원이라고요? 아, 충주 저 꿩이 유명해요. 아 그래요? 깡 아니에요? 비의 깡. 그렇죠. 아, 끝났어요. 너튜브 하는 공무원. 영끌로 고민이 많다는 오늘의 의뢰인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뭐야, 음악이 나오네. 퍼포먼스 있어요? 오! 왜요? 무서워.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김선태 씨가 너무 멋진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너튜브 중에서 구독자 수가 1위라고. 근데 사실 인구 밀도나 이렇게 인구 수로 따져보면 충주가 1등하기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고요. 어우, 사실 자뻑이 이제- 너무 심하시네요. 사실 이제 서울 인구가 이제 한 1,0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저희 충주시가 21만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압도했다는 거.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저예산이라는 점이죠. 아, 이거 뭐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실제로 만드신 거잖아요. 수원 보온 천재. 아, 이거 재밌다.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내시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맡았었던 거라서 제가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직접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이시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정말 꿈에 그리는 직업이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노후도 보장되고 은퇴 후에 뭐 연금도 받고 왜 도대체 영끌로 고민을 하시는지 저희는 아직 이해가 그러니까요. 안 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란 직종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공격적으로 영끌을 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왜요? 오히려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 안정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쵸. 뭐 어쨌든 영끌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니까 영끌을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그만해야 되는 건지 뭐 뭐예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영끌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이미 하고 있어. 네,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의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들고요. 왜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이게 상승장일 때는 우리가 못 느끼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좀 그런 기색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얼마만큼 연끌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3월부터 꽤 됐네. 1년 반 정도 됐네요. 얼만큼 연끌로 투자 중이신지 보여주시죠. 주식에만 연끌을 한 금액이란 거죠? 네. 아니, 야, 근데 공무원이 쭉쭉 어머, 정말. 진짜 잠깐만 계속 올라갑니다. 8천만 원? 올라갑니다.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나 중학교 때 네. 이런 애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 있었어요. 금수저야.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땅 좀 물려받고 막 이런 거 똑같죠? 솔직히. 지역 유지 뭐 이런 거죠. 솔직히 이런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100%가 다 신용대출입니다. 100%가 다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로? 네, 신용대출입니다. 100% 신용대출로만 1억 8천.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혈압이. 이게 어떻게 아내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 아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운영 방법을 단타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장기 우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신용대출 금리는 몇 %로 받으셨어요? 3.2% 정도, 47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47만 원. 근데 우리 아까 자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텐데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아, 주택담보대출은 한 1억 정도. 정리하면 의료인의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었고 그렇죠. 네. 신용대출로 1억 8천을 해서 연끌로 올인 주식에. 굳이 또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그러네. 받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지하에 샀다고 믿고 있었는데 굉장히 상층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 물타기 했구나. 심하게 탔죠. 대출이 있는데 연끌한다고 또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렇죠. 자, 문제는 일단 이거겠죠. 벌었느냐, 잃었느냐. 그죠? 그것이 벌었으면 문제로. 벌었으면 대박이죠. 예. 제가 조금 누워도 될까요? 플렉스. 야, 벌었구나. 20% 정도 벌었습니다. 진짜 20% 맞는지 좀 증거를 오. 대실래요? 예, 까봐도 됩니다. 오, 뭐야? 평가손익 진짜 17.7%. 아, 연끌로 1억 8천 신용대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기 매수 금액은 1억 9천인데요? 실현된 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 8천에서 4,400 정도를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한번 한 거죠. 아, 네. 뽑으셨구나. 네네네. 뽑으셨구나. 네네네. 아, 현금 하셨구나. 비법을 좀 여쭤봐도 나름의 20%의 비결. 저는 이제 장기 산업 전망을 보고요, 우선. 어. 네, 좋은 전망. 저는 어쨌든 일을 하다 보니까 재테크로서 뭔가 뭐 단타를 하거나 뭐 자주 보거나 그럴 수 종목을 없죠. 바꾸거나 뭐 탐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량한 종목 위주로 그 진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식한다고 그 어차피 사무실에서는 안 되죠? 안 돼- 안 돼요? 안 열리죠? 네네네. 네네. 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충주 시장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네,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익률이 이게 20%가 훨씬 넘어요. 이 정도면 연끌 그냥 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아까 4배 정도 수익을 낸 종목도 있지만 반토막 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채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파란불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의뢰인 같은 경우는 투자 종목이 전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네, 그때가 되면 아마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고 더 이상 물타기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자산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의뢰인의 자산과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자산이 41% 정도, 그다음에 부채가 이보다 좀 넘는 59% 정도. 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민 평균 가계대출 잔액이 9,054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의뢰인의 대출금은 평균보다 3배를 그러네요. 넘습니다. 네. 그렇죠. 더 심각한 건 연소득 대비 이제 가계대출 비율에는 LTI 비율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LTI가 가장 높은 건
김선태 의뢰인이 속힌 30대가 266.9%로 와. 굉장히 높아요. 김선태님 같은 경우 연봉의 2.6배 이상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30대가. 네. 그런데 지금 입사 5년 차에 7급 공무원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선태 의뢰인의 부채가 거의 7배인 2억 8천 정도거든요. 야, 7. 그럼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LTI 비율이 무려 뭐냐면 700%가 약간 얼굴이 지금 굳어지셨어요, 표정이. 근데 저렇게 제가 이제 수익률만 생각을 했지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산 대비 부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김선태 씨 워낙 잘 아시겠지만 주식의 하한가가 우리 전일 종가 대비 몇 %인지 아시죠? 30%. 네. 상한가와 하한가 똑같이 30%인데 만약 1억 8천만 원의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하한가를 맞게 된다라고 하면 김선태 씨 증권 계좌에 사라지는 돈이 무려 5,400만 원이에요. 한 방에. 한 방에. 워렌 버핏 투자 격언 중에 뭐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이게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부채를 이제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지금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게 포모 증후군이 뭐냐면 본인이 소외가 됐다라고 느끼는 심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네.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불안 심리에서 이제 발동이 된 부분들인데 왠지 모르게 불안 심리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어요. 네, 남들에 비해. 그러니까 뭐 그게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아니, 김선태 씨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남들만큼 나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월급이 너무 일정하고 사실은 뭐 큰 금액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회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뢰인 가정의 현재 수입 내역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고정 수입 월급인 거죠? 맞습니다. 세후 급여. 네. 세후 241만 원. 고정 수입 241만 원인데 합계 390이 커 보이는 이유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내 육아휴직 수당 합친 게 115만 원이에요. 그렇죠. 저거 빼면 실질적으로 선태 씨는 세후로 80만 원. 한 280 정도 수령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벌이로 결혼을 해서 갑자기 아이 둘이 태어나고 아내는 쉬고 있고 네. 뭐 절대 뭐 누굴 탓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면 이게 둘이 벌다가 갑자기 넷이 쓰고 한 명이 벌게 되면 그치. 가장으로서 다가오는 그 중압감은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끌을 하는 우리 선태 씨가 이해도 경솔하다 되고. 뭐 저는 이런 생각 절대 네. 그럼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 월 지출 내역을 좀 아, 이거 분석해봤는데요. 중요하죠. 얼마나 알뜰하게 사시는지 네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활비는 이제 관리비 포함 이런 내역이겠죠? 네, 맞습니다. 25만 원이고. 야, 근데 식재료비랑 외식비가 60만 원이 넘는 돈이고. 보험료가 적네? 근데 여가 생활비가 3만 5천 원밖에 안. 문화생활 지출 내역이 3만 5천 원이 정말 작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 가족들하고 뭔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육아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요. 네.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어디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 밖에 나가는 일이 뭐 거의 없죠. 둘째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없고요. 문화 생활에 제 스스로도 이렇게 취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주부로서 아이 둘 키우면서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어쨌든 71만 5,600원이 남는다는 거는 알뜰살뜰하게 아내가 살림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봐도 세는 돈이 단 1원도 없는 것 같아요. 4인 네. 가족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어요? 야, 그 와중에 찾아냈어요. 매 눈이세요.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내 눈이야. 의뢰인 지출 중에 완전히 없애야 될 게 하나 있죠. 아, 심지어 완전히 없애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신용대출 이자 47만 원입니다. 매달 나가는. 네, 맞습니다. 아, 이자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무리하게 영끌해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수익이 한 4,400만 원 정도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을 매도해서 신용대출을 좀 갚고요. 신용대출을 갚고 나면 47만 원의 그 잉여자금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월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게 푼돈 없이는 절대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김선태 의뢰인한테 중요한 건 지금 재테크가 아니고요. 아내의 육아휴직 수당이 만약에 이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3년 동안에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셔서 본인 소득 안에서 모든 지출과 저축이 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내분이 이제 복직을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아내분의 소득 대부분이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 적기예요. 우리 9개월 정도 되면 육아휴직 수당이 이제 종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전에 최대한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드시는 게 최고죠.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나갈 곳은 많죠. 그러니까 영끌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끌보다 우선은 현재의 수입과 지출 분석으로 자신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은 필수, 1년에 한 번 재무진단도 필수. 20대 청춘부터 30대, 40대 직장인,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 분들, 재무진단 전문가, 저희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아내의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지금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선태 씨 현재 지출에서 모두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리셔야 될 것도 있어요. 심지어? 네, 어디 부분인가요? 보험이에요. 아. 지금 의뢰인분 그래, 보험료 적었어요. 내역을 보험료 보니까 적었어요. 너무 적었잖아요. 아니, 그 본인 게 없었죠. 네, 그리고 아내와 아이용으로 실손의료비, 첫째 아이의 실손의료비 2개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집에 지금 실질적인 주체인 가장의 보험이 없어요. 저는 보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주식은 믿고. 이런 은근히 많아요. 보험 안 믿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보험을 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보험사. 그렇죠. 1차적으로. 그죠? 그러면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로스가 계속 생기는. 아, 그러니까 매달 내서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파도가 왔을 때 보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4대 암보험이라든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치명적인 경우는 또 의료보험으로 또 커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험료를 저는 그냥 투자를 하고 있다.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김선태 의뢰인 가족의 보험을 점수로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이거 모르겠다. 몇 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이 일단 4명이니까 2명은 보험, 50점은 되지 않아요? 50점도 안 될 것 같아. 한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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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60점 정도? 60점. 네. 일단 점수 보시고 네. 나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보시죠. 너무 낮은데요? 12점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역대 최저점이죠. 12점이. 제일 낮게 나왔죠. 자, 일단 왜 12점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태님 가정에서 현재 주 소득원이 김선태 의뢰인이에요. 근데 김선태 의뢰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은 자신하시면 안 되거든요. 현재 가지고 계신 가족들의 보험 현황을 보면 아내분 종합보험으로 5만 원, 네. 그리고 첫째 아이의 실손 의료비로 17,100원 정도에서 총 67,100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체 보험이 있어서 네.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최소한 보장은 나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10억의 자산을 모으고 싶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는데 그 자산이 내 보장성으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좌초하는 건요. 네. 아하. 그런데 그 부분이 단체 보험만으로 커버가 되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할 말이 많으나 우리가 한번 멘탈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서민정 설계자 무서워요, 지금.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시지 않아요. 네. 그럼 언젠가는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믿고 있던 단체 보험이 사라질 거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혹여라도 내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혈압약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았어요. 가입에 그때 가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보통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미래 예언에 대한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일은 나는 이럴 거야. 예를 들면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랫동안 근무를 할 거야. 네. 자, 이건 사실 미래 예언이 가상이거든요, 사실은. 자, 가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불안감을 맞아요. 같이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적인 생각들보다는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좀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의료비가 한 달에 20몇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가족 모두가 이제 실손만 잘 가입이 돼 있어도 20만 원씩 나가는 돈은 얼마든지 커버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 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장성 보험은 뭐 100만 원. 어쨌든 일정 부분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고요.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단체 보험 있는데 개인 보험을 또 들어야 돼? 그럼 돈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단체 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실손을 가입해 두시고 1년간만 보험료를 납부하신 다음에 중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요? 중지? 네, 납입 중지가 돼요. 그러고 보험료 안 내시다가 나중에 공직 생활 은퇴할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나 이제 퇴직했으니까 보험료 내면서 보장 볼게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때 판매되는 실비로 그 이전에 뭐 아팠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보장을 보실 수 있거든요. 실손 의료비 뭐 한 달 납부하시더라도 보험료 크지 않으니까 연끌 투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오셨는데 연끌 투자가 왜 리스크가 크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는 것도 내가 언제 아프거나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 의료비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울타리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생각인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되게 꿀팁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험회사랑 안면 터놓고 먼저 어떻게 보면 잠깐만 쉽게 이러다가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가서 우리 구면이잖아. 다시 이제 구면이잖아. 친해지자. 이거 아니에요. 스마트한데요? 아내분 보험은 어떻게 손볼 그게 없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 김선태 씨 아내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실비보험인데요. 네. 1세대 실비라고 불리는 정말 굉장히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비예요. 와, 좋은 거 가입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똑똑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가입하실 수 없는 실비거든요. 부럽다. 아니, 그래서 왜 보험도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는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상품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실은 조건이 좀 안 좋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내분은 과거에 좀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혜택을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 실비랑 현재 실비가 장단점이 있는데 아내분이 가입한 실비랑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이 가입한 실비랑 비교를 해보면 네. 아내분 실비는 가입했을 때 보장을 100세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쭉 해줘요. 축하드려요. 네. 근데 도 팀장님이 가입한 실비는 5년마다 갱신. 보장이 바뀌어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보험회사가 바꿔요. 나 안 원하는데. 네. 보장 갱신 주기라고 해서 그게 네. 5년마다 변경이 되게 돼 있거든요. 실손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 횟수라든지 보장받는 부분에 제한이 생기는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에 제한이 있고 과거 실비는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장의 폭이 더 넓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지금 거죠. 보니까 김선태 씨가 보험을 믿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꿀팁을 전해 듣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네, 인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렇다면 김선태 의료인 가족 보험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제가 정기보험을 추가해드렸어요. 정기보험이란 보장기간을 정해놓고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 나이를 계산했을 때 한 30년 정도면 막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때는 가장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까지 사망보장 4억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4억을 준비해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부채,
그리고 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불이행 사고가 생긴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 정도 비용을 책정을 했고요. 의료보험 혜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비급여 치료가 많고요.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때 생활비나 간병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진단 자금 정도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건강보험을 추가하시고 실손 의료비 아까 1년 납부하고 중단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정기보험 추가를 하시게 되면 대략 월 보험료가 17만 2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내분 걸 한번 볼게요. 네, 뭐 아내분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기서 부족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만 보완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 한 5만 9천 원 더 내면? 정도 늘어나서 월 보험료가 한 10만 9천 원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드님, 특히 나이가 어릴 때는 잘 아시겠지만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럴 때 의료비가 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됐던 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 실손 의료비 정도는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큰 아드님이 17,000원, 오히려 막내 아드님이 나이는 훨씬 어린데 18,000원이잖아요. 왜 그래? 실손 의료비는 손해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5개월이기 때문에 18,000원이지만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4,000~5,000원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배상 책임이랑 운전자 보장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실수로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내가 피해를 끼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특약입니다. 네. 실제 해운대 좀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기가 아파트에서 내렸어요. 근데 바닷가에 산책을 갔다가 그 조개 껍질을 주워왔어요. 좀 싸늘해지죠? 그걸 귀에 댔더니 파도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듣고 아기가 텐션이 빡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삼각별 그려져 있는 차 있죠? 네, 세대를 끌고 지나갔어요. 껍데기로요? 네, 껍데기로. 엄마 아빠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게 배상 책임으로 보장이 다 되거든요. 아유, 다행이다. 네, 이게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는 돌발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내분 그 보험 가입 안에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온 가정, 내 자녀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한 1,000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법률적인 책임을 질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특약 역시도 한 비용은 한 3,000원, 4,000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남편분, 아내분, 큰아들, 작은아들 해서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아내와 첫째와의 보험 두 보험으로 지금 67,100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249,820원을 추가하시면 총 316,920원의 보험료 납입을 하시면요. 부부가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 책임이랑 운전자 보험까지 알차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설계팀이 김선태 씨 가족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드린 거예요. 전 뭐 리모델링은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험도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진짜 많이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나에게 맞게 가입을 한 건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가장의 건강이 또 가족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험 상담부터 각종 재무 상담까지 저희 설계자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1억 8천만 원? 영끌입니다. 영끌. 100%가 다 신용대출. 재무상담 때문에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김선태 의뢰인이 향후 5년간 어떻게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일지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현재 잉여자금이 한 72만 원 정도 남거든요. 네, 거기에서 1억 8천만 원을 갚으시면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 47만 원이 잉여자금에 이제 추가가 되니까 두 개를 이제 합쳐주시고 뭐 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용품을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줄이신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25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도요. 매월
대략적으로 한 144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저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험료가 보시면 늘어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144만 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만 원 정도는 적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무관하다. 오, 90만 원이 넘는데? 네, 94만 원이죠. 근데 왜 제가 적금을 이제 넣어야 되는지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2년 뒤에는 월 잉여 자금이 49만 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육아수당 그렇죠, 자체가 빠지고. 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투자를 잠시 중단하시고 전액 적금을 넣어주세요. 네, 그 3년 뒤에는 잉여 자금이 5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52만 원도요 적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4년 뒤에는 월 잉여 자금이 255만 원 정도 돼요. 이때는 배우자분이 복직을 해서 월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된다라는 네.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100만 원 정도 적금 넣어주시고요. 115만 원은 주식 투자를 해주시고 20만 원은 자녀가 두 분이시잖아요. 각각 10만 원씩 미래 교육 자금을 위해서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아마 이때가 되면 두 분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시더라도 쓰시는 돈이 워낙 작아서 세금을 토해내실 수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IRP라는 그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재테크도 하시고 네, 세액공제도 받으시는 방법들로 잘 운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5년간 이렇게 좀 달라진 소득 상황에 맞게 저축과 투자를 잘 배분해서 운영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주식을 좀 당분간 손에서 놔야 한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좀 약간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분의 조언이니까 그럼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점점 설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뢰인분한테 적금을 권해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위해서예요. What? 한글로 번역을 하면 물타기죠. 네. 그렇게 말씀해 네. 네. 물타기가 영어로 코스트 에버리징이에요? 네네네.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적금으로 모아둔 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흔한 말로 물타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주식이 산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 상승이 됐을 때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금이 주식 투자 하지 마셔라 의미의 적금이 아니라 향후에 추가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목돈을 좀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에 적금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물타기를 언젠가 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좀 갖고 더 있어라. 모아둬라 이 뜻인 거네. 총알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적금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5년 뒤쯤이면 어느 정도 얼마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 한 5%를 좀 반영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5년 뒤에 신용대출 하나도 없이 내 손에 현금 자산이 1억 3,490만 원이 지어지게 됩니다. 신용담보대출이 없으면 실제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고요. 불안감 자체가 또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대략 한 19년 정도가 되면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한 20... 맞습니다. 19년입니다. 19년 둘째 대학 갈 때면 10억이 생긴대잖아요. 저희 구급공무원 들어와서 평생 일해서 버는 그 월급이 1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 근데 이렇게 재테크로도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실제로 19년이라고 했을 때 김선태 의뢰인 나이가 53세. 아직도 정년이 한참 남아요. 53세. 나쁘지 않네요. 네.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주변에 공직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53세 정도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 현금 자산 10억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겠죠. 네네. 저렇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조급해하셨던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계산 안 해봐서. 무조건 내가 날 것으로 네. 공격적으로 해야 이게 큰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안정적으로도
큰 이게 돈을 모을 수가 가시권에서 큰 돈이 만져지는구나를 깨달으신 거죠. 야, 정말 이 가족들을 생각해서 사실 정말 투자의 목적, 뭐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생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영끌 투자를 하는 가장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돈 때문에 근심 가득한 직장인 여러분들의 상담. 전문 설계자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태 씨 이제 영끌 안 해도 19년이면 10억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사실 영끌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뭐 10억을 만들고 싶어서였거든요. 10억. 그러니까요. 됐네요. 근데 19년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른 안에 가능할지는 몰랐고요. 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목표 수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포기할 확률이 훨씬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푼돈 없이 목돈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이 모여야 뭐 5천이 되고 5천 다음에 1억이 되고 1억 다음에 뭐 10억이 되듯이 너무 큰 목표를 먼저 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목표부터 세워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10억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뢰자의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뭐 방금 얘기했던 뭐 영끌도 있지만 아내와의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아내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나는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재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내와 의논을 하고 가족과의 어떤 공감을 가지고 뭔가 추진해 나갔을 때에 지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지금 이제 이야기 속에서도 내 말이 맞다가 되게 강하시거든요. 본인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신다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의뢰인분 브레이크 없는 진짜 인생 열차. 이제는 브레이크를 다셔야 합니다. 그러니 영끌 투자는 이제 그만하시고 바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그래요. 권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고민을 안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 고집으로 투자를 한 그런 것도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제 좀, 제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왜냐면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해법이 있는데 이걸 굳이 뭐 한 방향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좋은 날이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6명의 설계자들이 힘을 합쳐 새는 돈 막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빵빵! 빵빵! 채널 A